서론 작성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논중 구조를 토대로 글의 개요를 작성을 한다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예시는 베리 스카우트의 관련 논문 The Value of Creativity에서 5에 나오는 에이전시 분을 좀 참조해서 작성을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한번 좀 읽어보고 제가 제시하는 이 논중 구조를 보고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논중 구조를 좀 예시를 해볼게요. 전제 1은 창의성이란 창의적인 결과물에 새롭고 가치 있는 미적 속성을 발생시키는 창작자의 능력이다 라고 하고요. 전제 2는 오직 특정한 결과물을 산출하고자 하는 산출자의 의도가 존재할 때에만 산출자에게 전제 1에서 말했던 그 결과물의 새롭고 가치 있는 미적 속성을 발생시킨 능력이 바로 창작자, 산출자에게 있다,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다. 이 전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도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또 이해하고 구현 과정을 지배한 경우 또 역시 산출자에게 그런 능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렇다면 창의성이란 바로 의도와 이해와 구형 있는 경우에만 있다. 이런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제 1은 제가 좀 집중을 안 했고요. 전제 2 부분에 논증을 좀 집중적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세부 전제로는 결과물의 미적 속성을 발생시킨 능력이 바로 산출자에게 존재하는 경우는 오직 그가 그 미적 속성의 발생에 대하여 칭찬받을 만한 경우뿐이다. 그게 이제 베리 스카우트 그 챕터 5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칭찬받을 만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계속 의도가 필요하다. 의도도 있어야 되지만 그 의도에 따른 어떤 과정도 지배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이제 여러 가지 요건들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 칭찬받을 만한 경우뿐이라는 게 이제 세부 전제. 그런데 세부 전제 2에서는 바로 언제 그럼 칭찬받을 만한가 봤더니 오직 산출자가 그 결과를 의도를 가지고 산출한 경우에만 칭찬받을 만하더라, 프레이즈워스 하더라. 예를 들어서 이제 N의 경련의 사례겠죠. 그러니까 의에 어떤 N이라는 사람이 경련이 나서 갑자기 물감이 엎질러져서 아름다운 게 됐다. 이때 우리가 바로 그 미적 아름다움이 발생한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이 발생했는데 그때 우리가 N을 칭찬할 만하다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발생에 대해서 없다고 보는 이유는 바로 N이 그럴 의도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전제 3으로 넘어가 봅시다. 전제 3에서도 거의 비슷한데 이번엔 의도는 있지만 과정을 지배하지 못한 경우에 역시 창의성이 없다라는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도 칭찬할 만하지 않은 상황임을 보여주는 그런 논증이에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성인 플래시가 어떤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자기가 원했던 의도나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그 그림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우연히 너무 힘들어서 집중력을 잃고 물감 냄비를 떨어뜨렸을 때 하필 내가 원하던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내가 의도는 했던 그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때도 역시 의도는 있지만 과정을 충분히 지배를 못해 나의 의도적 과정으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가 그 미적 속성의 발생에 대해서 그 사람을 칭찬할 수는 없다. 칭찬할 만한 가치는 없다. 그래서 바로 창의성이 의도적 과정 지배 없이는 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논증을 하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예상 반론, 창의적인 모든 결과에는 우연히 개입한다. 그렇게 의도적인 과정, 발생 과정까지도 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과정으로만 도출해야만 어떤 것이 창의적이고 그 창의성을 그 사람에게 돌릴 수 있다면 수많은 우리 예술 작품들 보면 과정이 단절되고 우연한 것들을 거쳐서 바로 그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전혀 우리가 창의적이라는 말을 못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 논증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창의적인 결과에는 우연히 개입한다. 만약에 네 말대로 오직 과정까지 전부 지배한 경우에만 칭찬받을 만하다라는 네 말이 참이면 우연히 개입한 결과에는 칭찬할 만하지가 않은 건데
그럼 이 세상에 도대체 창의적인 게 하나도 없다. 근데 창의적인 건 분명히 있지 않느냐? 따라서 거짓이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 예상 반론에 대해서 이제 제 반론을 또 2는 의도적 지배 과정에는 우연이 전혀 개입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는 건데, 아니 의도적인데도, 그리고 완전히 내 의도에 따라서 나온 결과임에도 우연이 개입할 수 있음을 보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반박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을 의도적으로 그런 과정의 일부로 사용한다. 잭심처럼 이렇게 뭐 물감을 막 촥촥 뿌리는 걸 원래 내가 의도했다. 근데 내가 우연 어디로 뿌려질지는 내가 다 지배하지 못하지만 애초에 그 우연 자체를 내가 의도한 경우 있죠. 이런 게 프랜시스 베이컨 사례입니다. 그래서 베이컨 같은 경우는 일부러 던져서 우연성을 기초로 멋진 것들을 만들었죠. 그가 또 의도했던 과정 안에 우연적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푼 거짓이다. 꼭 우연적인 과정이 개입했다고 해서 의도하지 않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과정. 그래서 이제 재반박을 했고요. 그래서 결론, 창의성에는 산출자의 의도와 결과물의 산출 과정에 대한 이해와 구현 과정의 지배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논중 구조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 가우트가 가지고 있다면 어떤 글을 쓸까? 그 전에 오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가우트는 어떤 서론을 작성할 것인가가 이제 오늘의 관심입니다. 어떤 개요를 만들고요. 개요 구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요 작성에 대해서 일단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개요 작성 단계는 뭘 하는 단계일까요? 자, 이 글의 구조를 결정하는 단계인데요. 당연히 이 논의의 실질적 내용을 이제서야 구성하는 게 아니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요서 작성을 제가 논중구조, 논리적 구조 작성이 계속 뒤에 배치한 이유, 학기 한참 지나서야 이제 개요를 작성하게 해보는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쓸 내용은 다 정해져 있고 리서치도 끝나고 내가 무슨 주장을 할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야 우리는 아웃라인, 개요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는요, 논의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는 단계라기보다는 이미 정해진 내용을 효과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할 구성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논문과 관련해서는요, 일반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은 구성 자체가 어떤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기도 하지만요, 논문에서는 사실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논증이 있다면 이렇게 전달하는 게 우리 서로 합리적이고 편리하고 효율적이다라는 게 좀 정해져 있는 편인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와서는 더 심해지고 있죠. 여기서는 지금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분하는 것이 효과적인 형태의 논문의 개요 구성에 있어서 각 구분되는 서론, 본론, 결론의 부분에서 무엇을 작성해야 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어떤 건 좀 피해야 하는지 이 유의사항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개요에 있어서 좀 차이를 보이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과는 좀 차이를 보이는 논문의 형식은 대체로 특히 이제 사회과학 글쓰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IM 글의 전개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그런 형태의 글을 다루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 시간에 하게 될 인클래스 과제, 이 개요 작성과 관련해서 하게 될 과제는요, 여러분들 보통 작성하는 개요를 작성하지 않고요, 바로 이 개요서 작성 바로 다음 단계에 가장 사실상 개요의 내용을 거의 다 담고 있다고 봐야 할 서론을, 그리고 결론을 작성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개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서론이라는 게 뭘 담아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바로 개요 구성의 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론에 내 글이 어떤 아웃라인을 가지는지 사실 독자에게 소개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서론을 잘 구성하면 내가 개요를 잘 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론만 읽어도 저자가 어떤 순서로 무슨 결론을 어떤 논증 구조로 도출할지 독자가 미리 쉽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대략 한 5가지 정도로 서론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봤어요. 첫째, 배경. 어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근데 그 문제에서 뭔가 난제나 딜레마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어떤 논쟁이 있었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그런데 그런 논쟁에 나는 뛰어들어서 어떤 주장을 할 것인지 대화의 핵심 주장을 세 번째로 소개하고 그 주장을 내가 어떤 논증으로, 어떤 논리적 추론 규칙, 어떤 근거를 대서 내가 그 주장을 옹호할 것인지 계략적인 뼈대를 미리 보여주고 그런 논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아규먼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어떤 순서로 내가 실제로 본론에서 전달할지, 다섯 번째로 서술의 순서를 소개하는 것. 이 다섯 가지가 서론에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경은요, 결국 논의의 실천적인 필요성을 소개하고 학술적인 맥락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글이 해결하고자 하거나 해소하고자 하는 바로 그 특정한 논쟁, 특정한 난제가 어떤 맥락에서 제기되고 내가 그 문제를 풀면 뭐에 도움이 되는지 잘 보여주고 그 단계에서 바로 이쟁점이 있는 거구나라는 걸 잘 소개해 주는 것, 이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 보면 일단 처음에 글을 쓰기가 뭔가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배경을 쓰긴 쓰는데 너무 포괄적인, 너무 누구나 어떻게 보면 다 알 수도 있는 그런 문제를 좀 나열하는 경향이 있어요. 관련 주제에 대해서 누구나 아는 포괄적인 사회적 상황을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열을 하게 되면 자칫 글의 방향을 불분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포괄적인 주제에서 도대체 이 글은 뭘 다루겠다는 건지, 저 예를 들어서 그동안 어떻게 해야 창의적 인재를 개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육계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관심이 많았다라는 것만 잔뜩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관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다는 거에 대해서 이 글에서 뭐 별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간접적이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내가 다루려는 쟁점과 좀 거리가 먼 그 토픽에 대한 너무 일반론을 불필요하게 소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배경은요, 필자가 도전하는 구체적인 쟁점의 그 이유를 소명하는 것, 그것을 선명하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벨스카우트가 쓰듯이 한번 글을 써보려고 하는 건데, 의도적 과정보다는 지금까지는 우연히 개입한 자생성, 스폰테나이어티 이런 걸 중심으로 창의성에 대한 논의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되어 왔다. 그런데 사실 뭐 그게 한계가 있다, 이런 것처럼 현재까지 내 논쟁과 관련된 논의가 바로 그 맥락에서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내 관점에서 서술해 주는 거죠. 전문적인 논의일수록, 특히나 글이 분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의 과제 기말 에세이 분량 굉장히 적죠. 그렇기 때문에 막 서론에서 장황하게 뭘 소개할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걸 장황하게 소개하고 있다면 사실 논증을 많이 빼먹은 것일 확률이 매우 높죠. 전문적인 논의일수록 글의 분량이 적을수록 가급적인 포괄적인 배경 설명은 다 삭제해도 다 알아요. 학자들끼리는 이쟁점 다루는 게 누구의 무슨 맥락인지. 그래서 세부 학술적 쟁점의 맥락을 바로 직접 기술에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배경을 쓰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배경에 대한 기술에 가장 필요한 것은 대결하고자 하는 학술적 쟁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으면 맥락 기술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체로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배경 기술에 담을 수 있겠죠. 첫 번째, 내가 대결하려는 게 바로 의도가 필요하냐 아니냐, 뭐 이런 거거든요. 행위 주체성, 이게 왜 필요할까 조금 어설프게 껴 맞추자면, 아마 교육 방법론에 창의성의 의도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어떻게 교육할지가 갈린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바로 이 사회적 질문, 창의성 교육을 위한 적절한 방법론이 바로 무엇인지가 계속 논란인데, 바로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 정당화된 답변을 제공하려면 바로 이 창의적 능력 양성의 의도, 계획적인 수행 능력을 기르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자생적이고 우연고 좀 신비한 어떤 그런 능력, 천재적인 능력이어서 무슨 의도성, 계획성 이런 거랑은 좀 거리가 먼 그런 것인지, 이런 걸 따져보려면 바로 이것이 의도적이고 나의 계획적 과정으로 일어나는 건지 아닌지가 중요하겠죠. 그런 얘기를 배경 기술에 담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사회적 질문 같은 건 할 필요도 없을지도 몰라요. 그게 교육 방법론을 위한 건지 아닌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의도가 필요한지 아닌지니까 그냥 바로 막바로
지금까지 뭐 창의성에 의도성이 있는지 없는지가 뭐 논란이 됐다. 아주 그렇게 퍽퍽하게 들어가도 사실 학술 논문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논쟁의 맥락은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그런 맥락적 쟁점에서 실제로 선행 연구가 어떤 논변을 사용해서 자기들 쪽이 더 맞다고 했는지, 반대편은 또 어떻게 거기에 대응해 왔는지 구체적인 학술 논문을 인용을 해 가면서 실제로 어떤 논변을 썼는지를 간략히 소개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맥락 안에서 내 주장이 차지하는 지도가 그려지겠죠. 독자들에게 선행 연구의 논변을 간략하지만 명료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의도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논변, 필요 없었다는 입장의 논변, 이런 걸 좀 소개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의 논변의 한계를 소개해 주면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내가 지금 숟가락을 얻게 되는 그 의의가 보이기 시작을 하겠죠. 자, 이렇게 기존의 학술적 논쟁까지 소개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뭐라고 주장할지, 바로 최종 결론이 나의 주장인 논지를 아주 깔끔한 문장으로 그냥 딱 제기를 해버려야 돼요. 서론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의 주장 논제가 보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론에서 무조건 내 주장을 한마디로 서술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난 뭘 주장하려고 합니까? 아까 논증구조 비춰봤을 때 창의성에는 산출자의 의도와 결과물의 산출 과정에 대한 이해와 구현 과정의 지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보였죠. 이 주장을 한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결론. 그 다음에 바로 이 주장을 내가 어떻게 논증할 것인지 전략을 또 노골적으로 아주 친절하게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나는 어떤 논증을 쓸 거냐면 주로 칭찬할 만함으로부터의 논변, 이런 걸 쓸 거예요. 의도적인 왜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창의적이다 라고 말할 때는 저거는 저 사람이 창의적이다 라고 할 때는 어떤 창의적인 결과물이 그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을 때, 우연히 가져왔을 때는 그 사람이 창의적이어서라고는 전혀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의도를 가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praiseworthy하다, 그 사람 정말 칭찬할 만하다, 창의적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논변을 쓸 것이다.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좀 나의 적극적인 논변보다 제가 반론 얘기를 말은 좀 길게 썼지만 좀 논변 전략을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주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반론이나 예상 반론, 그러니까 예상 반론과 재반박을 내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중요하고 굵직한 게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대표적인 반론, 창의적인 결과 그리고 우연히 도대체 개입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반론 존재하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렇게 충실한 반론이 되진 않는다. 나는 이걸 대응을 할 건데 우연 역시 우연이라고 해서 의도해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우연이라는 과정을 내가 의도적으로 배치할 수 있어서 되게 우리가 창의적으로 보이는 것들은 다 우연을 감안하면서 의도적으로 내가 그런 과정을 만든 것이다, 이런 걸 다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재반박을 쓸 거다, 이런 것을 굵직한 나의 논증 전략을 미리 그냥 간단히 소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세히는 소개를 못하더라도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러고 나서도 해야 될 일이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논증 전략까지 다 소개했으니까 할 게 없을 것 같지만 이제 길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논증 전략이 만약에 엄청나게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그냥 논증의 논리적인 관계만 설명한 거지,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복잡한 걸 어떤 순서로 차근차근 얘기해 나갈지는 아직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실제로 본론에서 이 내 논증 전략, 이 논리적 관계를 어떤 순서로 풀어나갈지 페이지 바이 페이지로 그것을 정확히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이런 서술 순서 소개를 빼먹는 경우가 또 많아요. 어떨 땐 논증 전략을 빼먹고 어떨 땐 서술 순서를 빼먹는데, 서술 순서를 상당히 많이 빼먹는데 절대, 특히 이번 학기 기말 에세이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경우 일부러 빼는 경우가,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론에서부터 내가 이 얘기를 벌써 다 해야 돼? 너무 노골적인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다 하면 할 얘기가 뭐가 있어? 그리고 좀 너무 노골적이면 너무 어린애가 쓴 것 같잖아.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논증을 노골적으로 쓰는 게 오히려 안 좋다라고 거꾸로 판단하는 오해를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학계 독자들은요,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보는 걸 무조건 좋아해요. 그래서 오로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그런 학자들은 친절한 거 좋아하고요. 비효율적인 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학술 논문의 서론에는 무조건 내가 어떻게 쓸지가 다 친절하게 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다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직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내용이 중복이 되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논증 소개 다 했으면 거기에 순서 얘기도 다 된 거 아니야? 그건 아니거든요. 논리적 관계를 설명한 것과 그 논리적 관계를 어떤 순서로 풀어나갈지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가 좀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달라요. 그래서 서론의 가장 마지막에는 항상 자신이 본론에서 실제로 어떤 순서로 전개해 나갈지 다시 한번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앞에서 말한 논증 전략 소개랑 뭐 내용이 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분리해서 서술 순서는 반드시 다시 한번 소개하는 걸로 서론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아예 필요하면 노골적으로 그냥 번호를 다는 것도 순서니까요. 1, 2, 3, 4, 5의 순서로 할 거다 해서 아예 번호를 다루는 서론은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학술 논문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본론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먼저 1. 창의성이란 창의적인 결과물의 미적 속성을 발생시킨 창작자의 능력이라는 점을 볼 것이고, 두 번째로 2. 오직 특성한 결과물을 산출하고자 하는 산출자의 의도가 존재할 때에만 산출자에게 그 결과물의 미적 속성을 발생시키는 능력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이고 논증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해하고 구현하는 과정까지 지배한 경우에만 또 역시 칭찬한 만한 논변 등을 사용해서 바로 그런 능력을 귀속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 이슈에서 등장한 이제 예상 반론을 다루게 될 거다. 대부분 창의적 결과물에는 우연적 과정이 개입하는데, 그렇다면 구현 과정의 지배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이런 반론이 아주 자주 제기되곤 하는데, 그 우연적 과정도 역시 의도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그 반론 벌어져 왔던 의혹을 내가 불식시켜 내 주장을 이렇게 타당하게 건전하게 만들 것이다. 순서대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론까지 이렇게 썼다면 본론은 뭘 써야 될까요? 설명이 거의 없습니다. 왜? 서론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본론에서 뭐 할지. 바로 이것이 본론의 개요입니다. 서론에 쓴 서술 순서, 이게 바로 본론의 개요이기 때문에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서론은 곧 본론의 개요였고요. 그래서 서론의 본론의 서술 순서 항목에서 제시한 구조와 순서에 맞춰서 그대로 자신의 논증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단락 세부 구성에만 이제 신경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락에는 가급적 하나의 주장과 이를 옹호하는 응집성 있는 논변이 담기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1, 2, 3, 4, 5는 지금 너무 논중 위주로만 했는데요. 내가 뭐 개념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하는 단계에서는 이미 서론에서 나 어디서 내가 자의적으로 설정한 어떤 개념인데 그 개념을 좀 소개하고 넘어갈 거야. 어떤 개념에 대한 오해는 좀 불식시키고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겠어. 그런 게 있다면 본론의 서술 순서 소개에서 바로 어디 한 군데 끼워 넣어서 그 순서 본론에 반영을 하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본론에 들어가야 될 뭐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 서론에서 미리 소개하고 본론에서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결론은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다시 요약해주고 그 다음에 핵심 논변과 결론의 의미를 재강조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내가 주장하는 것은 명제 자체로는 참임이 됐는데 이거를 이제 독자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어떻다는 것이 조금 파악이 안 될 수 있어요. 이것의 함의, implication. 이게 참이면 뭐 다른 것도 참이 될 수 있고 어떤 실천적 영향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 그런 implication을 소개해 주는 것, 이게 결론의 역할입니다. 나머지 3번, 4번, 5번은요 사실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결론에서 해야 될 일은요, 복잡하게 했던 나의 그 논증의 알짜를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해주고요, 요약해주고 내가 이렇게 논증을 해서 결국 내가 원하던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 그래서 한번 정리해주고 바로 그것이 참이라면, 내 결론이 참이라면 가져오는 implication을 확실하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결론이 관련 논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함의를 가지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서 명확히 해주는 거예요. 이 함축을 상세하게 진술을 하면 바로 이걸 보고 독자가 이 사람의 주장이 가지는 학계에서의 영향, 그 주장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겠죠. 뭐 이런 그것에 이제 3, 4, 5번은 그것에 이제 확장이 있어요.
다 함의에 해당하는 건데요. 기존의 연구와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렇죠? 그다음에 내가 이걸 연구해서 어떤 실천적인 학계에서 기여를 앞으로 해 나가게 될지, 내가 이런 것까지 증명은 못했지만 그런 증명에 나의 결론이 더 도움이 될 거야 라는 것, 이런 것들까지. 그 다음에 또 때로는 내가 가지지 않는 함이 착각할 수 있는 것과 오해를 불식시켜주는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낙태는 도덕적으로 그르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지만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고 처벌의 문제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선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논증을 시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결론과 관련된 새로운 논증을 여기 와서 시도하거나 여기 와서 반론을 또 다루는 건 좋은 행동이 아니겠죠. 결론은 그동안 했던 나의 논의를 서머리 하는 거거든요. 못할 말이 있다면 본론에 다시 반영을 하세요. 여기서 내가 했던 말이 뭔지를 평가하고 디스커션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디베이트를 하거나 아규먼트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히 서머리와 바로 임플리케이션 제시, 이게 결론의 핵심 두 가지 기능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요, 오늘은 결론부에 해당하는 예시는 제시하지 않고요, 서론에 해당하는 예시만 한번 좀 제가 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론 작성의 신뢰. 그래서 제가 서론 앞부분에 뭘 해야 되나요? 배경 설명. 그래서 써봤습니다. 지금까지 창의성에 대한 대표적 연구들은 바로 어떤 능력이라고 설명되어 왔냐? 바로 어떤 새로움, 놀라움, 가치 있음과 같이 창의적 산출물이 가지게 되는 이런 속성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었고, 바로 이것을 유발하는 능력이 개인의 창의성이다. 어떤 퍼슨에게 붙을 수 있는 이런 의미에서 특히 보든 같은 대표적인 학자가 공간을 변형하는 능력, 이렇게 좀 뛰어난 능력을 다 창의성으로 보고 있지만 그것이 뭔가 어렵고 특별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인텐션과 같은 의도, 과정에 대한 지배와 같은 어떤 에이전시가 행사되어야 하는 거라고는 반드시 보고 있긴 좀 어렵다. 되게 보든과 크롬펠트너가 약간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의견들을 좀 해석해 보건대 명백하게 말하더라도 의도적 과정은 별로 필요 없다. 스폰테나이어트, 그냥 우연히 발생한 좀 자생적인 그런 과정이 오히려 창의 결과물 산출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다. 근데 나는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해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 바로 창의성에 기여하는 행위 주체의 의도성의 역할을 간과하게 되고, 이게 의도가 별로 안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의도적 과정이 별로 안 중요하다는 생각은 창의성 함양을 위한 어떤 교육과정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 수립 능력 별로 안 중요하고 자생적인 거니까 달리처럼 이렇게 꿈을 꾸게 만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잖아요. 멍하니 약에 취해 있게 한다거나. 그런 이상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으로 나가고 있다. 사실 요건 제가 오버한 거예요. 그렇진 않을 건데 그런 좀 실천적인 맥락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왜곡하고 있다. 사실 이 얘기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학술적인 논의에서는 실천적인 문제까지 너무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 맥락은 이미 어느 정도 다 형성이 돼 있고, 이 논문이 하는 기여는 그동안에 있던 어떤 딜레마에 대해서 좋은 해결책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이죠. 어쨌든 조금이라도 포괄적인 실천적인 얘기를 하려면 요 정도까지는 와줘야 된다는 거죠. 괜히 창의성 일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보다는 바로 내가 의도 관련한 논의를 해야만 하는 어떤 맥락, 요 정도의 이제 배경을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배경 설명이 어느 정도 됐고, 제가 동시에 사실 기존에 어떤 논증을 하고 있는지 조금 소개가 좀 부족하긴 한데요. 약간 크롬펠트나 보드는 논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소개를 했거든요. 사실 더 좋은 건 여기서 실제 어떤 구체적인 논쟁까지 더 소개를 해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바로 나의 주장이 뭔지, 이 글의 주장이 뭔지를 그냥 한 문장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 주장은, 여기 저는 이제 핵심 목표는 이라고 약간 애둘러 표현을 했는데, 조금 더 직설적으로 본고의 최종 결론은, 나의 주장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창의성에는 산출자의 의도와 결과물의 산출 과정에 대한 이해와 구현 과정의 지배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있다. 그런 점을 저는 이제 목표라는 주어를 써서
그런 목표는 이런 주장을 보여주는 것이 논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썼는데, 이런 건 이제 여러 변형이 가능하겠죠. 그냥 나의 주장은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끝내도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 주장을 이렇게 명확하게 결론인 주장을 반드시 논제로 제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논증 보여줘야죠. 이를 위해서 어떤 논증을 쓸 거냐? 창의성이란 칭찬할 만한 속성이라는 것을 먼저 증명하고, 그러려면 의도가 없거나 과정을 지배하지 못하면 칭찬할 만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창의성에는 반드시 의도가 존재해야 되고 그 의도적 과정까지도 지배해야 된다는 것, 그런 전략으로 보여줄 것이다. 논증이 이렇게 한 문장으로 확 녹아 있죠. 여러분들 가끔 학술 논문이나 책들 보면 이런 문장들을 다 놓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벌써 칭찬할 만한 속성이고 그냥 엔드처럼 보이죠. 하지만 아니에요. 칭찬할 만한 속성인데 의도가 없거나 이러면 칭찬할 만한 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게 다 연역 구조, 타당한 구조로 2개 이상의 전제로 나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통 캐치를 못하기 때문에 논문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도 이렇게 써야 되지만, 이렇게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쓴다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특히 서구문헌을 읽을 때 요게 소개하는 문장이라는 걸 캐치하는 능력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 거고요. 이렇게 요약을 해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논증 전략은 바로 이거라는 거. 자, 그 다음에 뭐 반론에 대해서도 여기 소개하고 있을 땐 바로 이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론이 존재해 왔지만 그 반론도 불식시킬 것이다. 이것도 약간의 전략을 소개하고 있죠. 바로 그것이 대부분 다 개입한다는 반론에 대해서 의견을 다 의도적 과정에 포함시킨 경우라는 거를 내가 싹 다 보여줄게. 다 보여줬죠. 하지만 그러니까 저 글 다 쓴 건가요? 아니에요. 본론에서 정말 확인을 시켜줘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친절하기 때문에 다 기대하고 보게 돼요. 이러면 글을 술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 이런 압축적인 문장이 논증 전략을 소개하는 문장이라는 걸 모르고 읽으면 계속 꾸역꾸역 읽게 되겠죠. 하지만 이 의도를 알았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본론의 서술 순서 소개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뭐부터 얘기할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많은 경우에 좀 짧은 글은 논증 전략에서 이미 제가 순서대로 설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논리적 관계를 시간적 순서 형태로 서술하는 경우가 많아서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나눠서 이 사람이 이 논리적 관계를 어떤 순서로 소개할지를 반드시 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론의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창의성이라는 것이 뭔지를 먼저 보여줄 것이다. 바로 창작자의 미적 속성을 발생시키는 능력이다. 근데 바로 그러려면 직접 속성을 발생시켰다라고 우리가 평가받으려면 칭찬할 만한 것이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의도가 존재할 때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하고 구형 과정까지 지배해야 된다는 건 따로 논의할 건데, 각각에서 바로 평가적 반응 또는 칭찬할 만함,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논증할 거다. 순서대로 2, 3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배 요구에 대한 구형 과정까지 지배해야 되느냐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다. 대표적 반론이란 아마도 우연적 과정의 개입이 모두 아주 포괄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따라서 이제 구형 과정까지 지배를 요구하면 도대체 창의적인 게 남아나지 않는다 유형의 이제 반론에 대해서 나는 산수자 의도에 다 그것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걸 보임으로써 논의하는 마지막 단락을 둘 것이다. 여기서는 아까 한 얘기 같지만 지금 여기서 다시 하는 이유는 그걸 마지막에 다룬다라는 거에 방점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반드시 서론 작성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요소가 차례차례, 가급적 순서도 지켜주는 게 좋겠어요. 차례차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서론 작성 방법, 특히 개요의 구조에 대해 잘 숙지하시고, 특히 서론, 결론보다도 중요한 건 서론입니다. 결론 작성 사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소개를 해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일단 서론 작성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